저는 당신 남편이 아닙니다. 기철의 한마디에 집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어요. 선혜는 품에 안고 있던 조끼를 꽉 움켜쥔 채 멈춰섭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30년 동안 기다려온 남편입니다. 그런데 기철은 선혜를 알아보지 못해요. 선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여보, 나 몰라요? 정말 나 몰라? 기철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선혜를 바라봅니다. 낯선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아파옵니다. 하지만 기철의 머릿속에는 조미양의 목소리만 맴돕니다. 당신은 조문식이야. 공기철은 이제 없어. 기억하면 다 죽어. 기철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저는 공기철이 아닙니다. 저는 조문식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숨어 살던 조문식입니다. 선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아니야. 당신 공기철 맞아. 내 남편 맞아. 대한이 아버지, 정한이 아버지 맞아. 선혜는 품에 안고 있던 조끼를 기철에게 내밉니다. 이거 봐요. 이거 당신이 만든 거잖아요. 당신 손으로 만든 거잖아. 기철의 시선이 조끼에 멈춥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바느질 선을 더듬어요. 그 순간 기철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립니다. 대한과 정한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해요. 하지만 기철은 갑자기 조끼에서 손을 떼고 몸을 움츠립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이걸 보면 안 됩니다. 정한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그 사람이라면 조미양 말입니까? 기철은 머리를 감싸 쥔 채 숨을 몰아쉽니다. 내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기억하면 다 죽는다고 했어요. 밖으로 나가면 가족이 다친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굳어버립니다. 기철은 단순히 기억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조미양은 30년 동안 기철을 공포로 묶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대한은 울음을 삼키며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저희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믿어주세요. 아버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정한도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해요. 조미양이 뭐라고 했든 그건 사실이 아닐 겁니다. 아버지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제가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그때 선출이 급히 찾아옵니다. 기철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선출은 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해요.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 한때 원망했고 오해했던 사람이 살아서 눈앞에 서 있습니다. 선출은 천천히 다가가 기철의 손을 잡습니다. 기철아. 기철은 낯선 얼굴을 바라봅니다. 저를 아십니까? 선출의 입술이 떨립니다. 알지. 내가 널 왜 몰라.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살아있었어. 선출은 기철의 손을 꼭 잡은 채 말을 잇습니다. 내가 미안했다. 너한테 못할 오해를 했다. 내가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참 못난 생각을 하고 살았다. 기철은 그 말의 의미를 전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선출의 손에서 전해지는 떨림만큼은 느껴져요. 그날 밤, 공씨 가족은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못합니다. 선혜는 기철이 잠든 방문 앞에 앉아 조끼를 품에 안고 있고 정한은 파출소장에게 받은 자료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기철은 악몽에 시달립니다. 비 오는 밤, 낡은 집, 쓰러져 있는 남자, 피 묻은 손수건, 울부짖는 조미양. 살려내요. 우리 오빠 살려내라고요. 기철은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떠요. 낯선 방. 그런데 방 한쪽에 놓인 카세트 테이프를 보는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끌어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은 조심스럽게 기철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동숙 씨하고 가족들끼리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 결혼식 대신 가족들끼리 인사드리는 자리예요. 기철은 당황한 듯 묻습니다. 제가 거길 가도 되는 사람입니까? 대한은 애써 미소를 지어요. 아버지가 계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기철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편, 온정 근처 골목, 조미양이 다시 나타납니다. 초췌한 얼굴이지만 눈빛은 아직 날카로워요. 그녀는 공씨 가족집 쪽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아직 다 기억난 건 아닐 거야. 아직 내 말이 더 깊이 박혀 있을 거야. 그때 뒤에서 정순경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시죠? 조미양의 몸이 굳어요.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아이고, 순경님. 저는 그냥 지나가던 길인데요. 정순경은 무전기를 손에 쥔 채 다가섭니다. 지나가던 길치고는 공씨 가족 집만 너무 오래 보고 계시던데요. 정순경은 바로 붙잡지 않습니다. 파출소장은 조미양이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보라고 했기 때문이죠.
정순경은 일부러 물러서며 말합니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요즘 동네가 좀 뒤숭숭해서요. 조미양은 급히 골목을 빠져나가고 정순경은 곧바로 무전을 넣습니다. 소장님, 조미양 온정에 나타났습니다. 뒤따라가겠습니다. 그 시각 태안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립니다. 백 이사는 차분한 얼굴로 자료를 넘겨요. 패션사업부는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그룹 전체에 부담이 됩니다. 혜수는 이를 악문 채 말합니다.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기엔 이릅니다. 백 이사는 기다렸다는 듯 웃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대표님은 개인 디자이너 하나로 죽은 사업부를 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때 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백 이사의 뒤쪽에 섭니다. 혜수의 얼굴이 굳어요. 준혁아, 너 왜 거기 있어? 준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백 이사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백 이사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합니다. 보셨죠? 내부 실무자도 같은 판단입니다. 패션사업부는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 현빈이 입을 엽니다. 정리 결정은 일주일만 미뤄주십시오. 백 이사가 묻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현빈은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웁니다. 공주와 디자이너의 개인 브랜드를 태한 패션사업부 인프라로 테스트 런칭하겠습니다. 기존 브랜드를 억지로 살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태안 패션사업부가 아직 시장 대응 능력이 있는지 증명하자는 겁니다. 백 이사는 비웃듯 말합니다. 그게 한 대표가 말한 불씨입니까? 현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꺼진 줄 알았던 사업부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백 이사는 바로 다른 자료를 꺼냅니다. 화면에는 주아와 현빈의 과거 관계를 암시하는 기사 제목들이 떠올라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사업입니까? 아니면 한 대표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 개인 감정입니까? 회의실 안이 술렁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립니다. 주아가 들어와요. 말씀하시죠. 제가 누구의 전 연인이라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제 브랜드가 시장에서 통할까봐 문제입니까? 백 이사의 미소가 아주 짧게 굳습니다. 주아는 또렷하게 말합니다. 저는 누군가의 옛 연인이 아니라 계약서를 쓰고 들어온 디자이너입니다. 태안의 돈을 빌리러 온 게 아니라 태안 패션사업부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러 온 겁니다. 현빈은 말없이 주아를 바라봅니다. 백 이사는 미소를 되찾고 말해요. 좋습니다. 그럼 증명해보세요. 단, 실패하면 패션사업부 정리안은 바로 통과시킬 겁니다. 현빈이 짧게 대답합니다. 받겠습니다. 주아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받겠습니다. 그렇게 주아 브랜드는 태안 패션사업부의 마지막 시험대에 오릅니다. 주아는 집 근처 작은 사무실에서 원단 샘플을 펼쳐놓습니다. 현빈과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기로 했지만 막상 같은 목표를 두고 움직이게 되자 마음이 복잡해져요. 현빈이 들어오자 주아는 일부러 차갑게 말합니다. 대표님, 회의 시간보다 빠르시네요. 현빈도 선을 맞춥니다. 공 대표님 일정 확인하러 왔습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기획전 준비 들어가야 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주아의 첫 디자인들이 놓여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함께 입는 잠옷, 가족 사진을 위한 따뜻한 생활복, 엄마와 딸이 함께 입을 수 있는 원피스. 현빈은 디자인을 넘기다 낮게 말합니다. 이게 태안이 잃어버린 겁니다. 주아는 잠시 현빈을 바라보다 시선을 돌려요. 업무 얘기만 하시죠. 개인 감정은 계약서에 넣은 대로 배제합니다. 그때 현빈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온라인몰 담당자입니다. 원단 입고가 지연됐다고요. 주아의 얼굴이 굳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현빈은 전화를 끊고 짧게 말해요. 누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해는 빠르게 시작됩니다. 원단 입고가 늦춰지고 온라인몰 메인 배너는 갑자기 다른 상품으로 교체됩니다. 홍보 기사 일정도 이유 없이 밀려요. 주아는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하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표정이 굳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현빈도 알고 있습니다. 백 이사는 주아 브랜드가 성공하기 전에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 시각 백 이사는 준혁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넵니다. 주아 브랜드 원단 입고 일정, 온라인몰 메인 노출, 홍보 기사까지 전부 확인하세요. 너무 순조롭게 가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준혁은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배신자처럼 보입니다. 혜수는 준혁을 따로 불러 세웁니다.
준혁아, 너 정말 저 사람 편에 선 거야? 준혁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대표님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회사에서 살아남을 건지, 끝난 사업부 붙잡고 같이 무너질 건지. 혜수의 눈빛이 흔들려요. 너 내가 알던 준혁이 맞니? 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섭니다. 주아 역시 준혁의 배신을 듣고 참지 못합니다. 회사 복도에서 준혁을 발견한 주아는 그대로 다가가 그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너 진짜 사람이야? 준혁은 천천히 돌아봅니다. 공 대표님이 상관할 일 아닙니다. 주아는 어이없다는 듯 웃어요. 공 대표? 지금 나한테 공 대표라고 했어? 준혁은 차갑게 말합니다. 이제 다들 각자 살 길 찾아야죠. 주아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래. 잘 살아남아봐. 대신 내가 무너뜨린 사람들 얼굴은 똑바로 보고 살아. 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돌아선 뒤 그는 잠시 벽에 기대 눈을 감아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대안과 동숙의 가족 식사 자리가 시작됩니다. 거창한 결혼식은 아니지만 가족들은 정성껏 자리를 준비했어요. 차려입은 동숙과 대안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기철은 한쪽에 멀찍이 앉아 있습니다. 가족들이 웃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은 따뜻하지만 기철은 아직 그 안에 들어가도 되는지 알 수 없어요. 동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아버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철은 당황합니다. 저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숙은 부드럽게 웃어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오늘은 그냥 같이 밥만 드셔도 돼요. 가족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기철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납니다. 그때 선출이 기철의 손목을 잡아요. 기철아, 거긴 내 자리 아니다. 이리 와. 기철은 어색하게 선출을 바라봅니다. 선출은 더 힘주어 말합니다. 대안이 아버지 자리는 여기야. 기철은 망설이다가 대안 옆에 섭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에도 그의 얼굴은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아요. 그런데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바로 그 순간 멀리 골목 끝에서 누군가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조미양입니다. 그녀는 가족사진 속 기철의 모습을 보고 얼굴을 일그러뜨립니다. 안 돼. 당신은 거기 있으면 안 돼. 조미양의 눈빛이 점점 위험해져요. 식사 자리에는 민서와 은빈, 동익과 세리도 함께합니다. 동익은 민서에게 반찬을 덜어주며 말해요. 미국 가서 한국 음식 생각나면 언제든 말해라. 새아빠가 바로 보내줄게. 민서는 웃고 세리는 그런 동익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합니다. 고마워요, 당신. 동익은 그 한마디에 잠시 멈춥니다. 아주 작은 말.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따뜻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해요. 정한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온정 파출소장입니다. 조미양이 온정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정순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정한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 여자가 돌아왔대. 선혜는 벌떡 일어납니다. 어디야? 내가 가서 물어볼 거야. 왜 그랬는지, 우리 남편한테 왜 그랬는지 내가 직접 물어볼 거야. 기철은 조미양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져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선혜가 묻습니다. 당신 기억나요? 조미양 기억나요? 기철은 머리를 감싸며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숨이 막힙니다. 그 말에 가족들은 다시 얼어붙습니다. 기철의 머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몸은 조미양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조미양은 정순경의 눈을 피해 오래된 골목으로 숨어듭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오래전 조문식이 살았던 낡은 집입니다. 조미양은 익숙한 듯 방 안에 낡은 장판을 뜯어내고 그 아래 숨겨진 작은 철제 상자를 꺼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왕진 기록지, 낡은 신분증, 피 묻은 손수건이 들어 있습니다. 조미양의 손이 떨립니다. 이것만 없어지면 돼. 이것만 없어지면 아무도 몰라. 그녀가 라이터를 꺼내는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정순경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정환도 도착해요. 조미양 씨, 손에 든 거 내려놓으세요. 조미양은 미친 듯이 웃습니다.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아니었으면 그 사람은 벌써 죽었어. 내가 살린 거야. 정환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합니다. 살린 게 아니라 가둔 거겠죠. 아버지 인생을 훔친 겁니다. 조미양은 서류에 불을 붙이려 하지만 정순경이 달려듭니다. 조미양은 뒷문으로 도망치려 하지만
이미 골목 뒤편에는 다른 순경이 막아서고 있어요. 정순경이 조미양의 팔을 붙잡습니다. 조미양 씨, 이제 그만하시죠. 조미양은 몸부림치며 소리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아니었으면 공기철은 진작 죽었어. 정아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급히 발로 눌러 불을 끕니다. 그을린 종이 위에 희미한 문장이 보입니다. 공기철 왕진 기록. 환자 조문식. 도착 당시 이미 의식 없음. 정안의 손이 떨립니다. 이미 의식이 없었다고? 조미양은 그 말을 듣고 웃어요. 그래. 이제 알았어? 내 아버지가 죽인 게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내 아버지가 아무 죄가 없을 것 같아? 정안이 조미양을 노려봅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조미양은 끌려가면서도 소리칩니다. 묻지 마. 그날 밤을 알면 너희 집도 못 버텨. 조미양은 온정파출소로 먼저 이동해 신원 확인과 초동 보고를 거칩니다. 그리고 사건이 단순 도주나 폭행을 넘어선다는 판단이 내려지자 곧바로 관할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됩니다. 정아는 그을린 왕진 기록을 손에 쥔 채 굳어버립니다. 조미양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가까워진 게 아니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간 것만 같아요. 그 시각 태안에서는 주아 브랜드 기획전이 예상 밖 반응을 얻기 시작합니다. 백이사의 방해로 원단 입고가 늦어지고 온라인몰 메인 노출도 막혔습니다. 그런데 주아가 올린 작은 티저 이미지가 SNS에서 퍼지기 시작해요. 아직 정식 상품명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공주아 브랜드, 태안 가족룩, 주아 커플 잠옷 같은 검색어가 늘어납니다. 담당자가 놀라 현빈에게 보고합니다. 대표님, 메인 노출도 안 했는데 유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는 비율이 높아요. 현빈은 화면을 바라봅니다. 체류 시간도 높고 재입고 알림 신청도 늘고 정식 판매 전인데 예약 문의가 쌓이고 있어요. 현빈은 주아를 바라봅니다. 공 대표님, 반응이 옵니다. 막았는데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아는 믿기지 않는 듯 화면을 봐요. 자신이 만든 옷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악성 기사가 올라옵니다. 태안 후계자, 전 연인 위에 회사 자원 사적 이용 논란,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의 태안 인프라 특혜 의혹, 주아의 얼굴이 굳습니다. 현빈은 조용히 말해요. 백이사 쪽입니다. 주아는 이를 악무입니다. 그럼 제가 직접 말할게요. 저는 누군가의 전 연인이 아니라 계약한 디자이너라고요. 바로 그 시각 준혁은 백이사에게 받은 자료를 확인합니다. 자료 안에는 태안 패션사업부의 외부 매각 검토안이 들어있어요. 매각 예정 회사 이름을 확인한 준혁의 눈빛이 굳습니다. 그 회사는 백이사 측근과 연결된 회사였습니다. 준혁은 휴대폰을 들었다가 멈춥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이 정도로는 백이사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복도 끝에서 백이사가 묻습니다. 뭘 그렇게 오래 봅니까? 준혁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패션사업부 정리 후 인수 구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허점이 있으면 곤란하니까요. 백이사는 만족스럽게 웃습니다. 역시 똑똑하군요. 준혁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에는 아주 미세한 떨림이 남아있어요. 밤이 깊어갑니다. 공씨 가족 집에서는 기철이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합니다. 조문식의 옛집에서 발견된 왕진 기록을 본 정안이 급히 집으로 돌아온 직후였어요. 정안은 기철 앞에 조심스럽게 그을린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거 기억나세요? 30년 전 마지막 왕진 기록입니다. 기철은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비 오는 밤, 낡은 집, 쓰러져 있던 남자, 다급하게 맥을 짚던 자신의 손, 그리고 조미양의 울음 섞인 목소리. 살려내요. 우리 오빠 살려내라고요. 기철은 머리를 감싸 쥐고 신음합니다. 선혜가 놀라 달려옵니다. 여보, 왜 그래요? 괜찮아요? 기철은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아요. 그날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기철은 떨리는 입술로 말합니다. 그날 조문식은 내가 도착했을 때 이미 죽어 있었어. 그 순간 집 안의 공기가 멈춥니다. 기철은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30년 전 조문식을 죽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시각 관할 경찰서 형사과 조사실. 조미양은 온정파출소에서 긴급 체포된 뒤 경찰서로 인계되어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수갑을 찬 손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고 맞은편에는 형사와 정순경이 앉아 있어요. 형사가 묻습니다.
30년 전 조문식 씨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기록 설명하셔야 합니다. 조미양은 고개를 숙인 채 웃습니다. 설명. 내가 왜? 정순경이 낮게 묻습니다. 공기철 씨에게 살인자 누명을 씌운 이유가 뭡니까? 조미양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요. 누명이라 그 사람이 정말 아무 죄 없을 것 같아요? 형사가 묻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조미양은 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입꼬리를 올려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도 기억하기 시작했으니까. 바로 그 순간 공씨 가족 집에서 선혜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선혜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조미양의 목소리입니다. 기억나기 시작했나 보네요. 선혜의 얼굴이 굳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조미양은 조금 전 온정파출소에서 붙잡힌 뒤 지금은 관할 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조미양의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온 걸까요? 정아는 휴대폰을 낚아채듯 받아듭니다. 누구야? 너 누구야? 수화기 너머에서 조미양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져요. 조문식은 이미 죽어 있었어. 그런데 그날 밤 죽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그 집에 있었지. 기철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또 다른 기억이 스쳐가요. 빗속에서 문 밖으로 사라지던 누군가의 뒷모습, 검은 우산, 흙탕물에 젖은 구두. 기철의 입술이 떨립니다. 그날 한 사람이 더 있었어. 가족들의 시선이 기철에게 꽂힙니다. 기철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말해요. 그 사람이 조문식을 죽였어. 정아는 휴대폰을 움켜쥔 채 소리칩니다. 너 누구야? 조미양은 지금 경찰서에 있어. 내가 누군데? 조미양 목소리로 전화를 해. 그 순간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아주 낮게 웃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조미양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 기억나면 안 되는 사람이 기억하기 시작했군. 정한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십니다. 너 누구야? 전화기 너머 남자는 차갑게 말합니다. 그 입 다시 막아야겠네. 전화가 끊깁니다. 집 안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조용해져요. 기철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그 사람이 있었어. 그날 밤. 그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 그때 정한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그을린 서류 한 장에 멈춥니다. 불에 그을린 종이 끝에 희미한 이름 하나가 남아있어요. 조문식의 집에 마지막으로 출입한 사람. 그 이름은 조미양이 아니었습니다. 정한은 그 이름을 확인하고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선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정한아 누구야? 정한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두운 거리. 누군가 공중전화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검은 우산 끝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남자의 구두가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30년 전 조문식의 죽음. 기철에게 씌워진 누명. 그리고 조미양조차 두려워하는 세 번째 인물. 진짜 비밀은 이제 막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